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던 미국의 F-22 랩터가 가진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F-22 랩터는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상대할 적이 없는 전투기인데요. 오죽하면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강력한 성능 때문에 상대할 기체가 없어 퇴역이 논의되는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F-22의 아성을 뒤흔든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KJ-500 공중조기 경보기를 등장시키며 자신들의 조기 경보기가 F-22 랩터와 F-35의 스텔스 성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F-22 랩터를 추적할 수 있는 저가 레이더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중국이 공중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허황된 뻥스펙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그들이 자신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여전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에겐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스텔스기를 보유한 한국에겐 적성국의 조기 경보기가 얼마든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자칫 적성국의 조기 경보기로 인해 아군의 조종사가 희생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 전투기들이 조기 경보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 전투기가 조기 경보기의 지원을 받아 아군을 먼저 포착한다면 한국 조종사들은 뛰어난 기량을 펼칠 기회도 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국이 조기 경보기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반드시 이러한 전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맞춰 미국이 한국의 E-7 공중조기 경보기 4대의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직 한국에서 해당 기체의 도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기 경보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추가로 조기 경보기 도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정찰 역량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추가로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게 되면 얻게 될 전략적 강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전장에서 적을 먼저 포착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정찰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 군사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부터 전 세계의 군대들은 척후병과 정찰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정찰 작전을 진행해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정찰 작전은 곧 군을 승리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사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는 이러한 감시 정찰 임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중조기 경보기는 전투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공기 시스템으로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고 공중 및 지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무에 투입된 공중조기 경보기는 아군의 전투기보다 한 발 더 빨리 적을 감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아군 공군의 작전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를 갖춘 공군과 그렇지 않은 공군은 전투력 격차가 2배 이상 난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공중조기 경보기는 매우 중요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적성국의 군사 도발 징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4대의 E-7 공중조기 경보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수량은 항상 한국 공군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공중조기 경보기의 보유 수량이 많다면 기체 간의 임무 교대를 통해 24시간 감시 작전이 가능할 수 있고 감시 공백 지역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4대 공중조기 경보기만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북한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군사 강국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의 정찰 감시 자산은 지금보다 더욱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대 들어 추가로 공중조기 경보기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E-7 공중조기 경보기 4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이 등장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은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에서 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이지 E-7 4대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한국은 E-7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기 경보기 기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종 선정 기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기존에 도입하였던 4대의 공중조기 경보기에 더해 추가로 4대의 경보기가 더 도입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8대 공중조기 경보기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8대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적성국에 대한 감시 효과는 더욱 증대되는데요.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주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저고도 침투를 노리는 무인기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어 공중조기 경보기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니6과 젠35 등 5세대 스텔스기라 주장하는 신형 전투기를 계속해서 전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더욱 확보해야 할 이유입니다. KF-21은 1000개의 모듈을 가진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미국, 일본, 유럽 등만이 구현했던 질화갈륨 소자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우수한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전마다 적의 모든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 레이더는 탐지 거리와 탐지 각도에 한계가 있고 뻥 스펙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KF-21을 지원할 정찰 자산의 확보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2배로 확충하게 된다면 중국이 카디즈나 한국령에 영공에서 군사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한층 더 신속한 대응 작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조기 경보기는 매우 중요한 감시 자산인데요. 그런데 북한마저 공중조기 경보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 시절의 구형 일류신7 16 수송기를 개조하여 조기 경보기로 활용하려 개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일류신7 16의 주날개 뒤로 2개의 수직 지지대가 장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직 지지대를 공중조기 경보기 운용에 필요한 레이더돔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공중조기 경보기 도입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는 다른 정찰 감시 자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가진 기술력으로 이러한 레이더를 확보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로부터 기술력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설령 북한이 공중조기 경보기로의 개조를 완성한다고 해도 한국이 도입하는 E7과 비교하면 그 기술적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일류신7 16을 개조한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최신의 감시 정찰 기술이 부족하며 정보 수집의 정확도와 범위에서 제한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구형 레이더는 E7의 메사 레이더와 비교해 볼 때 감시 각도와 탐지 거리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집한 데이터를 아군 전투기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계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는 적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하는 정찰 역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전투기와 지휘 통제부로 공유하는 데이터 송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군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전술적 가치도 얻지 못하는 정보에 불과하며 공중에서 교전을 수행하는 아군 전투기에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레이더 기술 등을 일부 이전받아 공중조기 경보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북한의 구식 전투기들이 공중조기 경보기와 긴밀한 연계 작전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반면 E7은 다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감지된 적 표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 속도 등의 정보를 아군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E7의 전략적 가치가 데이터 처리 능력 및 연계 시스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도 미군과 긴밀한 정보 공유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연동으로 양국이 공동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공중조기 경보기 도입을 경계하되 적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유한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총알바디들의 희생을 빌미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처럼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저지할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역시 자체적으로 공중조기 경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강화할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멀리서 정찰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를 한국이 도입한다면 적성국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추가로 도입될 공중조기 경보기는 한국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다가올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이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감시 자산과 함께 한국 안보를 수호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7일 북한 수호의 35 지원 영상입니다. 현재 북한 공군의 주요 전력을 살펴보면 40대 미그 29, 56대 미그 23, 150대 미그 21 등이 있습니다. 각 기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나마 4세대급으로 분류되는 미그 29를 제외하면 현대 공중전에서 사용하기엔 구식 전력들이 대다수인데요. 가장 최신 기체라고 할 수 있는 미그 29조차 대북 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40대 중 절반은 실제 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출격시킬 수 있는 공군 전력은 사실상 20대 남짓한 미그 29가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평양 방어를 위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공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수천 명 이상의 총알바지를 대가로 러시아에게서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러시아가 이란에 이어 북한에도 전투기 생산권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이란은 북한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핵심 세력 중 하나로 자폭 드론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예방공 시스템 등을 이란에 지원하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관계는 곧 러시아가 이란의 수호이 35 전투기 생산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란 내에서 전투기의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설까지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란은 공군 전력의 확충을 넘어 독자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이 단숨에 한국 공군 전력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물량의 수호이 35를 도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란처럼 러시아에게서 전투기 생산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낙후된 북한의 항공산업 기반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호이 35 전투기는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한국 전투기와 직접적인 교전을 펼치며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북한이 운용하던 미그 29 전투기만 하더라도 초창기엔 F-16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F-16이 개량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성능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기체입니다. 한국은 KF-16을 F-16의 최신 개량 버전인 F-16V급으로 성능 개량을 완료하며 미그 29가 넘볼 수 없는 성능을 갖췄으며 여기에 더해 F-15K는 한 대만으로 4대 미그 29를 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력 차이가 심한데요. 하지만 수호이 35는 다릅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4.5세대 전투기로 공중전에서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마하 2.2 이상의 최고 속도와 3,600km의 항속거리, 1,600km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두 기의 AL-41, F-1A 엔진을 탑재하고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하여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L-41 F-1A 엔진은 중국이 수호이 35를 수입하여 해당 엔진만 분해한 후 제니십에 장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로 고성능 엔진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알비스, 이 페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적 전투기를 150에서 25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3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추적한 30개의 목표물 중에서 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호이 35는 OLS-35 IRST 등을 장착하여 우수한 시계외 교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이전까지 사용하던 미그 29가 시계 외 교전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던 걸 고려할 때
수호이-35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시계 외교전이 어려웠던 북한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전투기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수호이-35 수준의 전투기 전력을 확충한다는 가정하에 공군 전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명의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2-3년이라는 교육 시간과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양성한 조종사가 북한 전투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군의 안타까운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넘겨받게 된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이 수호이-35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공군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F-35 전투기만 39대를 운용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2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5세대 전투기만 60대에 육박하는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F-15K와 KF-16, KF-21 등을 모두 합치면 시계 외교전이 가능한 전투기를 무려 2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설령 수호이-35를 도입하더라도 한국의 공군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미그-29와 동일한 수량인 40대의 수호이-35를 전력화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의 전투기와 비교하면 겨우 25%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란이 지난해부터 24대의 수호이-35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40대 수준의 수호이-35를 도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한국 공군을 위협할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기체 성능과 전투기 조종사의 실력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한 성능을 온전히 끌어낼 조종 실력이 없다면 공중전에서 격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체계적으로 공군 조종사를 양성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종사 양성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행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편대의 일원으로서 각종 전술 상황에 맞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술 훈련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이러한 체계를 갖출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조차도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북한 공군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단계적 절차와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조종사 양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도 일부 조종사를 러시아에 파병하여 어떻게든 조종 기술을 습득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비행 훈련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북한 공군의 현실에서 잠깐의 파병만으로 필요한 모든 조종사를 확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전투기 생산과 유지 보수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완성된 전투기만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란의 사례처럼 생산권을 넘겨받아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전투기를 유지하는 데는 각종 부품과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부품을 공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반도체 등을 비롯하여 주요 부품을 모두 북한이 생산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일부 부품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고강도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북한은 첨단 부품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법은 결국 북한이 수호이-35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와 첨단 소재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과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중국조차 부품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다수의 최신 전투기를 유지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처럼 한국은 북한의 공군 전력이 강화되더라도 얼마든지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군사작전이 그러하듯 방심은 금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다는 것은 언제든 다른 군사기술 이전과 협력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투기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전력 강화 시도를 제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래된 군사격언처럼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9일 KF-21 자부심 영상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비행이란 단순히 비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고도와 속도, 연료 사용량 등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군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카이의 공식 채널에 등장해 독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후배 파일럿에 대한 조언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F-21에 관심을 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F-16이나 라팔과 같은 베스트셀러 전투기와 KF-21에 대한 비교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비행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KF-21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라팔이나 F-16 등은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기종인데요. 그러나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능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KF-21이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조종사는 자신이 라팔 대비 KF-21의 우수성에 대한 증거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 플래그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크기나 단순한 성능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라팔에는 수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제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의 공급사 다쏘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다쏘는 2024년 말까지 20대를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 223대의 생산도 적체된 상태인데요. 현재 다쏘는 한 달에 5대 이상을 생산해야 기존 계약에 대한 납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수개월 안에 3대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다쏘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 외에도 다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는 기체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GE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 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스트 파일럿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묘사된 F14와 5세대 수호이 57 전투기의 대결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조종사다라는 주인공 루스터의 발언은 오늘날 공중전이 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라 해도 그것을 다루는 조종사의 기량이 뒤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투기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 역시 KF-21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비행 후에도 조종사들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KF-21을 통해 미래 한국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질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계속될수록 KF-21은 더 큰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스카이 조종사분들의 노력만큼 미래엔 더 개량되고 발전한 KF-21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꺼리튜브였습니다.